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30살. 그리고 제 배 속에는 생명이 막 움트고 있던 임신 7개월 차의 어느 날 밤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은 항상 누구네 며느리, 누구의 아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저를 부르는 진짜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죠. 바로 도둑년이라는 낙인. 모든 건 정말 사소한 오해, 아니 어쩌면 누군가의 교묘한 시기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늘 당신의 장롱 속에 넣어두시던 말 그대로 생활비 봉투라는 게 있었어요. 몇 백만 원쯤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겠죠. 어느 날 그 봉투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혹시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하고 차분히 여쭤보면서 같이 찾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밖에 더 있냐? 집안에 돈이 움직일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그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믿고 싶지 않은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아니에요. 제 월급은 제가 버니까 저 쓰는 걸로 쓰고 있어요. 지금 뱃속 아기 병원비 모아둔 영수증도 그대로 제 통장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돈에 손을 대겠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은 오직 내 배를 향해 있었죠. 뱃속에 지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거 봐라. 어미 없는 자식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더니. 그 다음 순간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죠. 머리채가 확 젖혀지면서 목이 꺾이듯 뒤로 넘어가던 아찔한 느낌. 그리고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리던 서늘함. 내 슬리퍼 한 짝이 거실 중간에 굴러떨어진 것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이상하죠? 가장 아픈 순간인데도 통증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바닥의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마치 이 순간을 박제해 두려는 듯이 말이죠. 현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크게 열렸고 저는 그 열린 문 사이로 그대로 밖으로 밀려났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요. 맨살에 닿는 복도 바닥은 밤비 때문에 젖어 있었고 그 차가움은 온몸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어요. 배가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바깥의 충격과 엄마의 고통을 알아차린 듯 발길질하는 태동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죠. 아, 우리 아기가 놀랐구나. 엄마가 미안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힘없는 주먹으로 쿵쿵쿵. 여보, 여보. 나 아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아니야. 배가 아파. 여보.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울려 퍼졌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내가 내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 평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사람, 그는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타게 두드리는데도 그는 미동도 없었죠. 그리고 곧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럴 분이냐?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꿰뚫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푹 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내가 남편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 우리 사이에 굳건한 약속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벽지처럼 얇게 발라져 있다가 차가운 비에 젖어 물컹거리더니 결국 떨어져 내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비는 점점 더 굵어졌고 제 몸은 이제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때문인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배가, 무릎이 내 몸의 모든 부분이 통곡하듯 흔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구멍에 울음이 턱 하고 막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버려졌구나. 그리고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니었어요. 맨발의 고통도 아니었고 남편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아주 작게 발로 톡 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내 곁에 있고 널 지켜줄 거라고 괜찮아라고 해줘야 하는데 차갑게 얼어붙은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그게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불이 센서 탓에 연신 깜빵이었습니다. 스산한 밤 공기 사이로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명멸할 때마다 제 그림자도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그 그림자가 제 배 속 아이를 덮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쩌면 제 그림자마저도 나를 버린 세상의 일부인 것만 같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저를 외면하고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깜빡임 사이로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20년째 지키고 계신 경비원 강만수 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늘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단지를 쓸던 분이었죠. 늦은 밤이면 쓰레기장을 맴돌며 누가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의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보았습니다. 그 무언의 시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측은함이 아닌 걱정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냉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최소한의 온정.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왔죠. 아저씨는 말없이 제 어깨에 낡았지만 깨끗한 누런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아마도 밤에 순찰할 때 사용하시던 것 같았습니다. 세탁세제 특유의 익숙한 향, 어딘지 모르게 포근하고 정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억지로 참고 있던 울음이 목구멍을 뚫고 왈칵 터져 나왔어요. 서럽고 서러운 울음, 참았던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졌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사람 냄새도 아닌 그저 빨래 냄새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게 그 담요 한 장이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견뎌내느라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것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저 이런 따뜻한 배려 한 조각이었음을. 아저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아저씨는 나지막이 물었어요. 전화할 사람 있지? 그러면서 당신의 낡고 오래된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액정 화면은 작고 흑백이었지만 큼지막한 숫자 버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닳고 다른 그 폴더폰 하나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제게 던져진 동아줄 같았습니다. 제 생명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쳤죠. 이 집에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지만 혹시 아빠에게까지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 것이 그저 집안 망신은 아닐까?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온갖 독설, 특히 너 같은 집안이 어디 큰 소리 치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비하하던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모멸을 참고 견뎌야 했던 이유도 어쩌면 그런 쓸데없는 체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아이가 또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톡 하고 건드리는 듯한 태동. 아이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작은 휴대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나가자마자 거짓말처럼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 급하게 차 키를 집어드는 소리, 현관문 잠금 장치를 거칠게 푸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모든 소리에는 급박함과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 저는 다시 한번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안도감에서 비롯된 울음이었죠. 누군가는 나를 당장 데리러 온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달려올 누군가가 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얼어붙었던 제 심장에 다시 따뜻한 피를 돌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꽉 막혔던 숨통이 다시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 처리를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당신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죠. 수진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긴다. 근데 억울하다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더 밟힌다.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야 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말을 그저 아빠의 잔소리라고만 들었습니다. 대충 네, 알겠어요. 하고 넘기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그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 쿵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비에 젖은 코트를 입은 아빠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젖은 복도 바닥에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무릎이 시릴 텐데도 아랑곳 않고 주저앉아 있던 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수진아, 아빠 왔다. 됐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이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빠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숨이 걸릴 만큼 뜨겁게 터져 나왔죠. 그제야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영원히 놓지 않을 뿌리가 여기 있었음을. 아빠는 저를 아는 채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강만수 아저씨의 이름과 증언을 확인하고 몇 시 몇 분에 이 상황을 목격했는지, 복도 조명 상태는 어떠했는지, 제 몸 상태는 어떠했는지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에 젖은 제 머리카락과 얼굴, 울음 때문에 퉁퉁 부은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제 머리칼을 촬영할 때 아빠의 손이 너무나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괜찮다고 아빠 괜찮아라고 나지막이 말했을 정도였어요. 아빠의 떨리는 손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딸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 그 시댁이라 불리던 집은 더 이상 제게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그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차가운 사건 현장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를 버린 그들의 세상은 이제 아빠의 단단한 손으로 기록된 현실이라는 날카로운 증거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던 우리 집, 아니 그 시댁의 현관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집안의 정막을 갈랐어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누구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소리쳤겠지요. 며느리가 비 오는 밤에 맨발로 쫓겨난 그 현관문 앞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권위가 느껴지는 얼굴들. 그들의 손에는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거대하고 공신력 있는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특유의 위압적인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높이셨대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서. 대체 누구신데? 그 모습은 아마 어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분 그대로였겠지요. 뭘 그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말로 풀 일이지. 부부싸움 안 하는 집 봤어? 집안 망신 다 시키네야 아마 그렇게 말하며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건넨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없는 아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 제 이름과 함께 적힌 진단서,
목 뒤와 두피 쪽 잡아당김으로 인한 찰가상이라는 차갑고 의학적인 문구, 그리고 임산부 복부 긴장 및 정신적 충격이라는 소견까지 제 몸이 겪었던 고통과 뱃속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복도 CCTV 캡처 사진. 비 오는 밤, 한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나가는 처참한 모습.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맨발, 그리고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흐느끼는 뒷모습. 시간과 함께 기록된 생생한 폭력의 흔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섬뜩하리만큼 법률적인 표현. 임산부에 대한 폭행 및 강제 퇴거 상황. 시어머니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체면에 갇혀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늘 앞자리에 앉아 우리 아들은 얼마나 효자인지, 우리 며느리는 참 싹싹한 아가씨라고 자랑하며 덕망 있는 노부인의 이미지를 쌓아 올리던 분이셨죠. 그런 분이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과 함께 법적 문서에 찍힌 순간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아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평생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일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셨겠지요. 체면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 했던 시어머니의 세계는 그 봉투 한 장으로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파트 현관은 난리가 났대요. 온갖 언론사의 기자들이 복도를 꽉 채우고 카메라를 들이밀었대요. 마이크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겠죠. 임신한 며느리를 비 오는 날 밤 복도로 쫓아내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삭의 임산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셨다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시어머니는 기자들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입주민 한 명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몰랐죠. 다름 아닌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안아준 경비원 아저씨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듯 기자들 앞에서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진짜예요. 내가 그날 다 봤어요. 비 오는 날 밤에 저 애가 복도에서 맨발로 울고 있었어요. 배를 부여잡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그 한마디는 죽을 터뜨리는 마지막 물줄기 같았습니다. 조용히 덮을 수 있었던 단순한 집안 싸움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고 곧 지역 언론의 동네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이들의 공분과 함께 전국적인 분노로 번져 나갔어요. 개인의 비극이 더는 개인만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회사에서 불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을 직장 생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오르내린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는군요.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그는 좌천되었고 동료들마저 마치 전염병 환자 피하듯 그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 걸려온 남편의 전화 목소리는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어? 내가 다 일을 키워서 내 인생이 지금 끝장났잖아. 그의 말에서 그 흔한 미안함 한 조각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추락에 대한 원망과 분노뿐이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나와 뱃속에 있는 우리의 아이를 그는 한 번도 우리의 범주 안에 넣지 않았구나. 그는 그저 엄마 편 아니면 회사 편 그 둘 사이에서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나는 그저 배우자라는 역할에 갇힌 도구였고 우리의 아이는 그 도구를 통해 얻을 소유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이혼 서류를 묵묵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저는 이 결혼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는 이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폭발의 끝에서 저에게 남은 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단단한 결심뿐이었습니다. 재판날 법원은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덤덤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앙된 장면은 없었어요.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저의 기대와는 달리 마치 한 편의 지루한 다큐멘터리처럼 차분하고 건조한 분위기였죠. 대신 법정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 어떤 격렬한 변론이나 억울한 항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스크린 속에는 비 오는 밤의 어두운 아파트 복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는 섬뜩한 장면부터 시작됐죠. 제가 비틀거리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결국 문 밖으로 힘없이 밀려나는 비참한 상황까지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제 눈물의 흔적도, 제 배를 감싸 쥔 떨리는 손도, 그리고 터져 나오지 못한 채 목구멍에 걸려있던 제 비명도 모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꽁꽁 감추고 싶었던 저의 치부가 이제 법정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 재생이 끝나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판사님이 나지막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영상 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마치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일순간에 굴러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악몽과 고통, 불면의 밤들이 그 순간 통째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끄덕임은 저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인정이었겠지요.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였을까요? 어딘가에서는 감옥에라도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주 잠깐 들었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겼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를 바라는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요, 이상하게도 재판이 끝났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나 통쾌함보다 훨씬 더 깊은 허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오직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모든 격정이 가라앉은 고요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고 애써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이상 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녀가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남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동네에서 꽤나 권위 있는 분으로 통하며 교회에서는 덕망 높은 권사님으로 불리던 사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늘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 모든 가면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벗겨져 버린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외롭고 초라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벌은 감옥이 아니구나. 남은 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벌이구나.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늦은 밤 그는 나 자신의 망가진 삶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듯 제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대체 내가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는 바람에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 내가 이를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책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내가 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당신도 어머님도 감추려던 추악한 진실을 내가 겨우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죠. 어쩌면 당신과 어머님을 구한 건 나일지도 몰라요. 내가 전화 안 했으면 내가 버려진 그날 밤 나는 아직도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마지막까지 그는 애써 저를 붙잡으려는 듯 울먹였습니다. 애는 그래도 내 애잖아, 내 아들이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내 편이야. 그의 눈에 마지막 남은 희미한 미련과 자기 연민마저 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이 모든 비극과의 완전한 단절을 예감했습니다. 저의 길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비로소 봄이 왔을 때 저는 거울 속 저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 제가 살아오면서 이토록 긴 겨울을 보냈던 적이 있었을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불안과 공포가 스며든 겁먹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눈빛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눈 밑이 오랜 세월 쌓인 응어리들이 해소된 듯 깨끗하게 정리된 느낌. 이마에 힘이 빠져 평온해진 얼굴.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물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이 수진아, 이제 뭐 하고 싶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단단히 박혀있던 말이었습니다. 센터 만들래요. 저처럼 갈 곳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걱정이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철없는 농담을 들을 때처럼 사랑스럽고 기특하다는 듯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폭탄 선언이냐, 너. 내 엄마도 나보고 한성격 한다더니 넌 날 아주 능가하는구나. 저는 아빠에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빠,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바깥에선 잘 몰라요. 그렇게 몰래 당하다가 어렵게 용기 내서 뛰쳐나와도 당장 잘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저처럼 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빠, 저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담요를 둘러주셨고 아빠가 제게 달려와 주셨죠. 그날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차가운 복도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한 명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대체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아빠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를 도왔습니다. 구청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죠. 우리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따뜻한 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달았죠. 제 딸의 이름을 따서 서해안 지원센터. 간판을 달아주는 아빠의 얼굴에도 저만큼이나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것은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절박함과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상담 테이블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소파 옆에는 제가 그날 받았던 담요처럼 포근한 무릎 담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머물 수 있는 작은 방도 만들었고, 동네 보건소와 연결된 산부인과 연락망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벽면 한가운데에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새겨져 있던 문구를 적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어느 날 센터를 찾아온 첫 상담 여성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녀는 멍이 든 팔을 가리려 애썼고 제게 미안하다는 듯 죄송해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겪었던 그날 밤의 공포와 비참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것이기도 했고 과거 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를 바깥으로 무참히 밀어내던 그 차가운 현관문. 그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됐다고 믿었었죠.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저에게는 강만수 경비 아저씨가 있었고 무엇보다 든든한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그 단 한 명의 존재가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버려지고 갈 곳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젖은 양말 그대로 들어와도 돼요. 당신 잘못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문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수진 씨, 결국 복수에 성공하셨네요?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통쾌함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더는 누구도 고통받지 않도록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일.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복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오래가며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새롭게 마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현 지원센터는 더 이상 작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하얀 건물은 언제든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커다란 요람 같았습니다. 간판에는 딸의 이름을 딴 서현 지원센터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이름처럼 이곳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여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앳된 30살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조금씩 새겨졌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무수한 생명을 품고 이들을 지켜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센터는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섰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사, 의료진들이 상주하며 긴급 지원부터 자립교육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든든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죠.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대신 눈에는 따스한 빛이 돌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수진들이 자신들의 문 밖으로 밀려나는 밤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들을 믿어주고 품어줄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치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제 딸 서연은 이제 어여쁜 숙녀로 자라 가끔 엄마의 일을 도우러 센터에 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이 센터가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내 삶 또한 언제나 누군가의 따뜻한 문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저는 홀로 센터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휘황찬란했지만 더 이상 그 빛 속에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내몰던 차가운 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경비원 아저씨의 따뜻한 담요 냄새와 달려와 무릎 꿇고 저를 안아준 아빠의 든든한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상처는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빛나는 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이 모여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끊임없이 이어질 희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젖은 양말이 마르도록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어서 들어와요.